32페이지. 여러분 요 파트는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는 다 맞으셔야 돼요. 이 단어는 거의 오답이 안 나와요. 대부분 학생들에서 여러분 다 맞으셔야 1단원에서 이제 1등급 싸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 단원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디테일한 데서 좀 실수가 나오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자, 요 공유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의 일반적 특징 정도는 아시죠? 우리 고1 때 다 한 거잖아요. 이온결합은 일단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 이거 무조건 외워요. 문장 자체를 외워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 근데 누가 양이온이야? 금속. 누가 음이온이야? 비금속. 결국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다. 우리 이렇게 이온결합을 따지잖아요. 반면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고, 금속은 결합 안 하는 거 알죠? 금속 비금속이 하거나 비금속이 하거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공유결합일 텐데 이게 이온결합이고, 이온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예요? 뭐라고? 이온결합 물질 상온에서 무슨 상태야? 야, 이거는 고1 때부터 하잖아요. 이온결합 물질 상온에서 무슨 상태? 야, 고체지. 이온결합 물질 이렇게 생겼는데 그림도 없어. 이온결합 물질 저기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결합해갖고 만들어지는 게 이온결합 물질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온결합. 얘네는 이렇게 수많은 이온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액체나 기체가 되기가 힘들어요. 당연히 이따만큼씩 모여다니니까 고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예요? 액체 또는 기체. 오, 이온결합 물질이 상온에서 고체라면 공유결합 물질은 주로 액기예요. 주로 액기. 고도 있긴 있지만 액기가 이제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이온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고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고체일 때 전기전도성 있어 없어? 없다. 없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전기전도성 생겨요? 수용액. 자, 수용액만 돼요? 용융시키는 것도 되죠. 수용액과 용융의 차이를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는데, 수용액은 물에다가 녹이는 거고요. 얘를 물에다 녹이면 수용액이 되고, 얘를 그냥 고체인데 바로 직화. 고체를 그냥 바로 가열하면 녹아서 액체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용융이라 그러잖아요. 얘를 가열하여 용융시키면 바로 액체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수용액이 되거나 액체가 되면 어쨌든 없었던 전기전도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체일 땐 전기가 안 통하는데 왜 수용액이나 액체가 되면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이온이 그죠? 이온이 고체일 땐 따닥따닥 붙어서 못 움직이다가 녹으면 이게 다 잘라져가지고 막 움직일 수 있게 되잖아요.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전기전도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반면 공유결합 물질은 주로 액이나 기예요. 얘네 전기전도성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다 전기분해 해보겠다. 지금 이게 핵심이잖아요.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을 전기분해 해보겠다.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가 안 통해. 그럼 얘 전기분해 하려면 어떻게 해? 전기분해 하려면 전기가 통해야 돼요.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기본적으로 전기전도성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전기분해가 돼? 전해질을 살짝 녹여야 되죠. 근데 이 전해질은 주로 어떤 물질을 써요? 이온결합 물질을 살짝 녹여서 전기를 통하게 해갖고 전기분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을 내가 전기분해하고 싶어요. 근데 얘 고체일 땐 전기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야 전기분해를 할 수 있어요? 녹여야 전기분해할 수 있죠. 수용액을 만들어요? 아니면 액체를 만들어요? 액체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온결합 물질을 전기분해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고체일 땐 전기가 안 통하니까 용융시켜서 액체를 만들어야 자유롭게 양이온, 음이온이 움직이면서 전기가 통해갖고 분해가 딱 되거든요. 이걸 만약에 바로 용융시키는 게 아니라 물에 녹여서 수용액으로 만들어서 전기분해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물의 전기분해인데 전해질을 넣어서 전기 통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려요. 즉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분해가 아니라 물의 전기분해로 바뀌어버린다고요.
물이 전기분해가 되고 이온결합 물질은 전해질의 역할밖에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자, 여기에 어떤 물질 X가 있는데 얘의 수용액을 전기분해하고 얘의 용융액을 전기분해한다. 얘가 이온결합 물질 X다.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수용액을 전기분해하는 거랑 용융액을 전기분해하는 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알겠어? 용융액을 전기분해하면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에서 뭐가 나오냐? 플러스극으로 누가 끌려가요? 양이온, 음이온. 음이온이죠. 근데 음이온이면 비금속이잖아요. 그러면 플러스극으로 끌려간 음이온은 비금속이니까 분자가 되어 나오고, 마이너스극으로는 양이온이 끌려가는데 양이온은 금속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극으로 끌려간 금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속 원자가 되어 석출이 된다고요. 이쪽에서는 비금속, 이쪽에서는 금속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수용액을 전기분해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플러스극에서 뭐 나오고? 무슨 기체? 산소기체. 왜? 물의 전기분해가 돼버려요. 그리고 여기서는 수소기체. 이렇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나오는 물질이 달라진다고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용융액의 전기분해와 수용액의 전기분해가 완전 의미가 달라요. 용융액의 전기분해는 이온결합 물질의 진짜 전기분해가 되는 거고, 수용액의 전기분해는 물의 전기분해고, 이 이온결합 물질은 전해질의 역할만 하면서 얘는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X가 NaCl이라면, 염화 나트륨이라면 이제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간 금속이 나트륨이 되는 거고, 플러스 극으로 끌려간 비금속은 염소인데 이게 Cl이 아니라 Cl2가 되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Cl2, 이거 무슨 상태예요? Cl2 무슨 상태? 기체. 무슨 색 기체? 황록색 혹은 연두색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어쨌든 색깔이 있는 기체예요. 눈으로 나오는 게 보여요. 플러스 극에선 막 모락모락 기체가 나오고, 마이너스 극에선 나트륨 금속이 고체 상태로 석출이 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은백색 금속이 막 이렇게 나온다고요. 전극 주변에서. 이해했습니까? 수용액과 용융액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두 개의 전기분해가 완전 의미가 달라요. 자, 그 다음 요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에서요, 마이너스 극으로는 양이온이 끌려가고 플러스 극으로는 음이온이 끌려가요. 자, 플러스 극은 전자를 주는 극, 뺏는 극. 뺏는 극. 플러스 극으로 누가 끌려가냐면 Cl마가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얘가 어떻게 돼? 전자를 얘한테 뺏기고 Cl이 되는데, Cl은 혼자선 다니지 않으니 다른 Cl이랑 결합해서 Cl2로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극은 Na 플러스 양이온이 끌려가는데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주는 극. 그래서 이 모자란 전자를 얘가 도로 채워주니까 NA가 되면서 고체로 석출이 되는 거란 말이죠. 금속이.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물질의 몰비 몇 대 몇? 1대1. 1대1 아니죠. 얘의 전체 반응식을 쓰면 이렇게 돼요. 한쪽은 Cl2로 나오고 한쪽은 NA로 나오기 때문에 2대1 하면 안 돼요. 누가 풀이에요? 얘가 풀이고 얘가 마예요. 내가 뭐라고 불렀어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물질의 몰비를 물었죠? 그럼 몰비를 할 때도 내가 풀마를 물었으니 순서대로 풀마 1대2 이렇게 대답하셔야 된다는 거죠. 풀마 어디서 나오는지 이거 잘 보세요. 화학 반응식 줘놓으면 이거 보지도 않고 다들 2대1로 써요. 누가 풀이고 누가 만지, 어떤 걸 순서대로 물어봤는지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지금부터 요 염화나트륨 용융액 전기분해를 보고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 염화나트륨을 용융시키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전자가 이동한다. OX. 염화나트륨을 용융시키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전자가 이동한다. OX. 오예요? 자, 잘 생각해봐요. 염화나트륨을 용융시키기 전에는 이 상태죠. 고체. 근데 용융을 시키면 이게 다 끊어지는 거죠. 요 사이사이가 끊어지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붙어있던 게 끊어진다고 지금 전자를 주고받는 건가요? 잘 생각해봐요. 얘네는 용융되기 전에도 이미 양이온, 음이온이었어요. 어떻게 양이온, 음이온이 됐어? 얘가 얘한테 전자를 주면서 한 놈 양이온 되고 한 놈 음이온 된 거 아니에요? 고체일 때부터 이미 양이온, 음이온 상태였어요. 이미 이온 결합을 하면서 전자는 주고받은 거고요. 다만 이게 자유롭게 움직이냐 못 움직이냐의 차이였을 뿐이죠. 따라서 용융된다고 전자를 주고받은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용융되기 전에도 이온이긴 했어요. 움직이냐 못 움직이냐의 차이일 뿐. 자, 그 다음 염화나트륨 용융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전자가 이동한다. OX. 용융에게 전류를 흘려주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전자가 이동한다. OX. 용융시킬 땐 이동하지 않는 게 맞아요. 이미 그 전에 잃고 얻은 상태니까. 그럼 전류를 흘려주면 그때부터 양이온, 음이온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아요? 잘 보세요. 음이온은 누구한테 전자를 뺏겼어요? 플러스 전극. 양이온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마이너스 전극.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 양이온과 음이온 전극 사이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거지 양이온과 음이온이 직접 전자를 주고받았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이온 사이엔 전자를 주고받지 않아요. 전기 분해를 해도. 누구하고 주고받는 거야? 이온과 전극 사이에서 주고받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즉 염화나트륨이 용융이 될 때도 전기 분해를 할 때도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염화나트륨 용융에게 전류를 흘려주면 용융액 안에서 전자가 이동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지금 용융액 안에서 전자가 막 흘러다녔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온과 전극 사이에서만 전자를 주고받은 거지 이 안에서 전자가 막 돌아다녀갖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극으로 이렇게 수용액 속을 용융액 속을 헤엄쳐 간 게 아니잖아요. 전자는요 직접 이동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이온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요. 얘네들 전기분해하면요 이온과 전극 사이에서만 전자가 왔다 갔다 그 전자가 도선 사이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이온 용융액 속에서 움직이거나 이온들이 직접 전자를 주고받는 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물의 전기분해를 한번 생각해봐요. 물의 전기분해. 자, 물을 전기분해하면 전기분해가 끝나면 수용액 속에는 이온이 존재한다. OX. 물의 전기분해가 끝나면 수용액 속에 이온이 존재한다. 이온이 존재? 하죠. 나 애초에 뭐 녹여놨어요? 전해질 녹여놨는데요. 이게 전류를 흘려주는 역할이지 직접 반응해? 안 하죠. 그럼 전기분해하기 전이든 후든 저 황산나트륨은 수용액 속에 이온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용융액을 전기분해하면 이온들이 직접 반응해가지고 점점 이온이 없어지지만 수용액의 전기분해는 물이 반응하는 거고 이 안에 녹아놓은 그 전해질 이온 결합 물질은 직접 반응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물의 전기분해가 끝나도 남는 거예요. 거기다가 실제로 물 전기분해에 우리 전체 반응식을 쓰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이걸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각각의 반응식을 쓰면 이렇게 따로따로 잘라져서 나오잖아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학교에서 굳이 외워라라고 하지 않는 바에야 외울 필요는 없으나 여러분 잘 보시면 마이너스 극에선 물이 이제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나오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남는지 봐요. 여기 OH 마이너스, 여기 H 플러스. 물 전기분해 해서 이온 남는 거 보여요? 전해질이 아니어도 물을 전기분해 끝내고 나면 이온이 남게 돼 있어요. 수용액 안에. 왜요? 좀 학교에서 알려주긴 알려는 줬지만 외우라고 했어요? 네. 아 외우라고 했어요? 그럼 외워야 돼요. 그럼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외워야 돼요. 간혹 이거 외워서 수행 보는 학교도 있고 외우라고 했으면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 그래서 잘 보시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나오면서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 남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가 나오면서 수소 이온이 남잖아요. 수용액 속에 수산화 이온이 있으면 뭐예요? 염기성 아니에요? 수용액 속에 수소 이온이 있으면 산성 아니에요? 물 전기분해 끝나고 나면요 마이너스 극 주변의 물은 살짝 염기성이 되고요 플러스 극 주변의 물이 살짝 산성이 돼요. 그래서 가끔 이거 어떤 경우도 있냐면 물 전기분해 할 때 지시약을 떨어뜨려 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BTB 같은 거 떨어뜨려 놓고 물 전기분해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전극 주변은 파란색 노초파. 왜냐면 염기성. 플러스 전극 주변은 노란색으로 살짝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알려주면. 그래서 물은 전기분해하기 전후에 모두 이온이 있는데 전기분해하기 전에는 전해질에서 나온 이온만 존재하지만 전기분해가 끝나고 나면 전해질의 이온에다가 추가로 요 수산화 이온과 수소 이온까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살짝 액성을 떼요. 전극 주변의 물이.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외우라 그랬으면 이 시간 외워야지 어쩔 수 없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온 결합의 전기분해든 공유 결합의 전기분해든 핵심은 뭐예요? 전기분해를 왜 하는 거예요? 전기분해가 되네? 뭘 알고 싶은 거야?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전자가
관여한다. 그죠? 전자가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냥 이거 알고 싶은 거잖아요. 얘네들의 결론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음성도 나옵니다. 전기 음성도 뭔지 알죠? 공유전자쌍 끌어당기는 힘. 주기율표에서 누가 제일 크죠? 플루오린이 제일 커요. 주기율표에서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 얼마? 4.0. 4 안 돼요. 4.0. 이 약속이에요. 4.0까지 써야 돼요. 그리고 얘 단위 없는 거 알죠?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2주기, 3주기 전기 음성도 정도는 외우시는 게 아마 문제 풀기 편하실 거예요. 외워두는 게 편하고. 그 다음 주기와 족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 어떻게 돼요? 증가. 왜 커지죠? 왜 증가하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그 전자 껍질 쓰는 같은데 네, 끌어당기는 힘이 맞아요. 껍질 수는 같은데 왜 끌어당기는 힘이 느냐는 거죠. 전자가 늘면 당기는 힘이 늘면 안 되죠. 전자가 늘면 오히려 미는 힘이 늘어야 돼요. 근데 얘는 땡기는 힘이 느는 거거든요. 왜 같은 주기에서는 전기 음성도가 커질까요? 누가 땡겨요, 전자를? 핵. 핵 안에 누가 늘어요? 더 정확하게. 양성자예요, 양성자. 그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양성자 수가 늘어서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같은 족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전기 음성도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감소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껍질수 증가 효과 때문에. 그죠? 양성자 수 증가 효과보다 오히려 이때는 껍질수 증가 효과가 큰 거예요. 껍질수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땡기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주기와 족 나눠서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주기에서는 커지고 같은 족에서는 뭐 음성도가 작아진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 100%는 아니거든요.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한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예외가 있어서 그래요. 그치만 우리가 배우는 원자번호 20번 내에는 예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원자번호 20번 내에서는 예외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적용해서 푸시면 돼요. 근데 전체 주기율표상에는 예외가 있기는 해요. 오케이.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구분할 줄 알죠? 극성 공유결합은 어떤 애들끼리 하는 거예요? 전기 음성도가 다른 원소끼리 하는 거고, 무극성 공유결합은 무조건 똑같은 애들끼리 하는 건데, 자, 극성 공유결합을 했다 칩시다. 둘이 다른 애들끼리 공유결합했어요. 그럼 전자쌍이 이제 한쪽으로 쏠릴 거 아닙니까?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자, 결합의 극성이 커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결합의 극성이 커지려면 결합한 두 원소 사이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되죠.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많이 날수록 한쪽으로 전자가 많이 쏠리고 우리가 그걸 결합의 극성이 크다고 표현하잖아요. 결합의 극성이 크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결합의 전기전도성 자극다. 전기전도 뭔 개소리야. 여러분, 결합의 극성을 띈다고 전기전도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공유결합 물질이잖아요. 그냥 결합 자체가 살짝 한쪽으로 쏠리는 거지 갑자기 없던 전기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전기랑 전하는 달라요. 자, 봐봐요. 두 원소 사이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많이 나면 결합의 극성이 커져요. 다른 말로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커져요. 다른 말로는 결합의 부분 전하가 커져요. 한쪽으로 전자가 쏠리면 한 놈은 살짝 마이너스, 한 놈은 살짝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부분 전하라고 불렀다고요. 왜 부분 전하라는 표현을 썼어? 이거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거. 왜 부분 전하라는 표현을 썼어? 이게 만약에 이온처럼 완전 전자를 얻었고 완전 잃어갖고 풀말을 띄는 거면 부분 전하라고 안 하지. 그냥 전하를 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얘는 100% 내가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살짝. 그래서 결합의 양쪽에 한쪽이 살짝 플러스 살짝 마이너스 이러니까 우리가 부분전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결합의 극성이 크다.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 결합의 부분전하가 크다. 다 똑같은 말이죠. 양쪽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합의 극성이 클수록 결합력이 강해진다. OX. X. 극성과 결합력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자쌍이 한쪽으로 많이 쏠린다고 결합력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합의 극성과 결합력은 아무 상관없어.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게 극성 공유결합이고 쌍극자 모멘트 표시하는 거 기억나죠? 전자쌍 끌려가는 쪽을 향하여 화살표 한 다음 짝대기 껐던 거 기억나죠? 항상 음성도가 큰 쪽을 향하여 화살표를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고, 뭐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다 아실 거고.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여기 표시법이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얼마나 끌려가나를 표시한 건데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쌍극자 모멘트 계산법을 알려주는 학교가 있다 이거죠. 계산법. 쌍극자 모멘트 계산법 혹시 기억하시는 분? 내가 얘와 얘의 공유 결합이다. 근데 극성 공유 결합이야. 자, 이게 A고 이게 B라면 A가 뭐 음이온이고 B가 양이온이다 라고 했을 때 얘네들 사이에 결합 길이가 R이라면 쌍극자 모멘트 뮤라고 해요. 뮤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전하량과 두 입자 사이의 거리의 곱으로 계산했어요. 이거 내가 쌍극자 모멘트 Q랑 R을 주고 직접 숫자 넣어서 계산해라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이렇게는 내지 않으나 간혹 얘네들의 전하량을 이렇게 Q, 뭐 EQ 이런 식으로 주고 거리도 R, ER 이렇게 준 다음 어느 결합이 누가 쌍극자 모멘트 제일 크냐 이 정도로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전하량과 결합 길이의 곱으로 계산한다. 요 정도는 배웠으면 알아는 주셔야 돼요. 숫자까지 넣어서 계산하라고는 안 하지만 쌍극자 모멘트 계산법 정도는 알아두시고 뭐 여기까지는 별거 없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넘어가도 되죠? 그 루이스 전자점식 42페이지에 가면 있는데요. 솔직히 전자점식 찍는 것 자체는 여러분 어려울 게 없어요. 없는데 간혹 전자점식이나 구조식을 그리라는 서술형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전자점식을 그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점을 다 찍어서 표시해야 되는 거고 구조를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하는데 알죠? 구조식에는 비공유 전자쌍 표시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해도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는 거는 할 줄 아는 걸 알 거라 믿고 제가 굳이 다시 연습은 안 하는데 여러분 몇 가지 독특한 전자점식은 좀 외우고 계셔야 되죠. 1번 배위결합하는 경우. 배위결합이 뭐예요? 한쪽에서 공유전자쌍 다 빌려주는 결합이 있었어요. 그죠? 원래 공유결합은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 해야 되는데 한쪽이 다 빌려주는 결합들이 있었잖아요. 배위결합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애가 이제 얘죠.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에요. 얘 원래는 암모니아거든요. 원래는 NH3예요.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비공유를 하나 가져야 되는 애인데 자, 수소이온. 여러분 수소이온이라는 애는 전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공유하고 싶어도 내가 전자가 없어요. 나는 전자가 하나도 없는데 저기 놀고 있는 전자쌍이 있네. 달라붙어야지. 그래서 이쪽 이 하나의 전자를 질소가 다 빌려주면서 요 들러붙은 수소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이게 암모늄 이온이잖아요. 이렇게 한쪽 전자쌍을 이놈이 다 빌려줬어. 이런 걸 우리가 배위결합이라고 불렀죠. 근데 배위결합도 결국은 공유결합이에요. 그래서 이 암모늄 이온은 공유결합만 4개를 가진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렇게 대괄호 하고 플러스 붙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대부분 배위결합하는 애들이 많아요. 또 대표적인 배위결합하는 애가 얘잖아요. H3O 플러스. 이름이 뭐예요? 하이드로늄 이온. 하이드로늄 이온. 얘 원래 물 분자야. 원래 물 분자. 이렇게 생기네. 비공유 이렇게 둘 있는. 근데 여기에 어머 저기 놀고 있는 전자쌍 있네. 수소 이온이 하나 와서 들러붙으면서 얘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러스 됐어. 이게 하이드로늄 이온이죠. 얘도 배위예요. 산소가 한 쌍 다 빌려줬잖아요. 그쵸? 이런 게 배위결합. 자, 그 다음 이온은 아닌데 배위결합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 혹시 기억나요? 일산화탄소. 되게 특이한 형태였어요. 일산화탄소는 탄소가 원자가가 총 4개, 산소가 원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따위 형태로 결합을 하는 애예요. 세 쌍, 삼중결합하는데 삼중결합 중에 하나가 배위. 셋 중에 하나가 100% 다 산소가 빌려주는. 근데 이것도 삼중은 삼중이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구분을 안 해준다는 거죠. 실제로는 다 그냥 똑같은 색깔로 거기다가 임의의 원소 기호로 이따구로 준다니까요. 이따구로. 이렇게 해놓고 A와 B는 같은 족이다.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실제로 얘네들이 같은 15족일 수도 있지만 문제에 다른 A, B의 결합 형태를 주고 보면 하나가 15족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배위결합을 고려하셔야 돼요. 일산화탄소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배위결합 중에 특이한 형태가 여러분 BF3 기억나요? BF3? 붕소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 애예요? 옥텟 만족 안 하는 예외잖아요. 얘 다 공유결합해도 지금 6개밖에 안 나오는 애였잖아요. 근데 얘가 질소 암모니아를 만난 거죠. 질소는 여기 비공유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붕소가 자기도 옥텟을 만족하고 싶어요. 6개밖에 안 찼잖아요. 요 비공유 전자쌍에 가서 철썩 달라붙어갖고 결합을 해버려요, 얘가. 그래서 B 땡땡 N 이런 식으로 플로린 수소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버려요. 이렇게 결합을 해갖고. 근데 이게 임의의 원소기호로 주면 이게 한쪽에서 다 온 건지 둘이 하나씩 준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배위결합 중에 좀 많이 나오는 애들 제가 몇 개를 짚어드렸고, 됐습니까? 이번에는 배위결합은 아닌데 그 전자 얻어서 다원자 이온인데 음이온 되는 애들 있었죠. OH- 같은 애들 있잖아요. OH-가 어떻게 생긴 거였냐면 산소가 원자가가 6개란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소랑 하나 공유를 했어? 그래도 하나가 모자라? 얻어와서 채워야지. 하나 얻어서 얘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가음이온.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아까 배위결합은 한쪽에서 전자쌍을 다 빌려주는 거라면 이 경우는 하나는 공유, 하나는 얻는 형태. 그래서 대괄호하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 애들이 대부분 하나를 추가로 얻어서 전체적으로 음이온이 되는 형태예요. 대표적인 얘가 수산화이온 OH-. 그 다음 또 이런 식으로 음이온 되는 애 우리 또 배웠었죠. CN- 기억나요? 사이안화이온. 얘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온이 되는 애예요. 얘가 탄소가 원자가가 하나, 둘, 셋, 넷. 질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공유하면 질소는 8개가 차거든요. 근데 탄소가 하나 모자라죠. 나도 얻어와서 채워야지. 하나 얻어와서 전체적으로 일가음이온처럼 되는 이런 경우. 비슷하죠? 대괄호하고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배위결합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 대괄호하고 음이온 되는 애들은 하나는 공유하고 하나는 얻어오는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임의의 원소기호로 써놓으면 이게 얻어온 건지 원래 내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중에 요즘 잘 나오는 형태가 하나 있어요. OCl-예요. 자, OCl- 어떤 형태냐면 산소가 원자가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염소가 17쪽 원자가 7개. 얘는 공유결합 하나만 해도 8개가 차요. 산소가 하나 모자라죠. 하나 얻어와야지. 하나 얻어와서 일가음이온이 되는 형태. 잘 나와요. OCl-. 임의의 원소기호로 아니면 그림으로. 알겠습니까? 하여튼 대괄호하고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요 전자 비공유 전자쌍들 중에 한 개는 원래 자기 게 아니다. 얻어왔다. 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얘네의 족을 따져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 정도가 좀 특이한 형태. 요거는 따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만들어요. 이 만들기 나름이에요. 사실 이온들도. 나중에 풀다 보면 이런 애 나온다니까요. 이제 어떤 애가 나오냐면 CH3 플러스. 이딴 애를 막 만들어줘요. CH3 플러스 어떻게 생겼겠냐고요. 얘 탄소가 원래 원자가가 4개예요. 수소하고 3개 공유를 했어요. 근데 플러스가 됐다는 건 어쨌단 얘기예요. 하나 잃었단 얘기잖아. 나머지 하나를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된 형태. 에이씨 이렇게 만들기 나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럼 이 경우에는 가운데 탄소가 뭐예요? 옥텟 만족을 안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하였습니까? 이런 식의 애들이 막 나와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좀 특이한 형태인 애들만 좀 조심해 주시면 전자점식은 어려울 게 없으실 거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분자 구조. 여러분 우리 분자 구조 5개 배웠어요. 뭐뭐 배웠죠? 1. 직선형. 2. 구분형. 그 다음 평면 삼각형. 그 다음 삼각뿔. 그 다음이
정사면체. 여기서 직선형, 구분형, 평면 삼각형까지는 평면구조. 뿔하고 정사면체는 입체구조. 이렇게 배웠잖아요. 구분형 사이각 몇 도? 104.5도. 구분형의 사이각 104.5도. 평면 삼각형 사이각 120도. 삼각뿔 사이각 난리 났네. 삼각뿔 107. 여러분 암기 다시 해놔요. 삼각뿔 107도. 정사면체 사이각 109.5도. 일단 사이각 다 암기하시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분자가 자지 마라 진짜. 기본적으로 분자가 직선형이 되려면 자,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중심 원자. 여러분 분자 구조는 무조건 가운데 놈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중심 원자 기준. 공유전자쌍 몇, 비공유전자쌍 몇. 지금부터 이걸 따져볼 건데, 여기서 공유전자쌍 수는 이중결합, 삼중결합도 제가 하나처럼 칠 거예요. 분자 구조 따질 때는 이중, 삼중도 다 하나처럼 우리가 따지니까. 자, 분자 구조가 직선형이 되려면 중심 원자 주변에 비공유 몇, 공유 몇이 있어야 돼요. 분자가 직선형이 되고 싶어요. 그럼 중심 원자 주변에 비공유. 여러분 중심에 비공유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얘가 굽어질 수밖에 없어요. 비공유가 공유를 밀 거 아니에요. 직선이 되려면 중심 원자 주변에 비공유가 빵개 없어야 돼요. 공유는 몇? 2개. 물론 이 2개가 이제 이중결합, 삼중결합 포함이지만 어쨌든 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2개인 형태. 그래야 얘네가 180도 직선이 될 수 있잖아요. 다시 직선 구조가 되려면 중심 원자 주변에 비공유 없고 공유만 2개가 있는 형태가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구분형이 될 때, 구분형의 대표적인 분자가 누구야? 물이잖아요. 자, 구분형이 되려면 중심 원자 주변에 비공유 몇? 2개. 공유 몇? 2개. 그래서 비공유 둘, 공유 둘, 비공유가 공유를 밀어서 이렇게 시옷자가 되는 거잖아요. 104.5도. 그쵸? 예. 자, 평면 삼각형 중심 원자 주변에 비공유 몇? 아니죠. 평면 삼각형이 되려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중심 원자 주변에 비공유가 없어야 돼요. 비공유 없고 공유가 3개 있는 형태. 자, 삼각뿔이 되려면 중심 원자 주변에 비공유 하나에 공유가 3개. 정사면체는 비공유 없고 공유만 4개가 나와야 되는 형태죠.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비공유와 공유는 어쨌든 다 전자니까 서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 밀어내! 싫어해!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 그래!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공유든 비공유든 전자쌍들은 서로 밀어내려고 한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전자쌍 단발 이론. 알겠습니까? 근데 비공유와 공유 중에 누가 미는 힘이 세요? 비공유가 미는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중심 원자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이 많아질수록 사이각이 어떻게 됐었어요? 작아졌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사이각은 누구누구 사이를 재는 거야. 공유 사이를 재는 거예요. 근데 비공유가 늘어나면 미는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각이 이렇게 작아졌었잖아요. 기억나요? 중심에 비공유 전자쌍이 많아질수록 사이각은 작아지게 돼 있다. 여기까지 기억하십니까? 잘 때가 아닐 텐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요 5가지 분자 구조 중에 왜 분자가 대칭 구조로 생기면 분자 전체적으로 중성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서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분자 구조 5개 중에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없는 게 2개가 있었어요. 모양이 절대 대칭이 나올 수 없어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안 돼. 그래서 분자가 무극성이 될 수 없어. 어떤 구조를 가지네? 구분형. 구분형은 0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모양 대칭이 안 됐어요. 또 누구? 하나 더. 무극성 문제가 될 수 없는 애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구분형하고 뿔. 삼각뿔. 여기에 원자 하나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3개 달린 형태잖아요. 다른 원자들이. 얘는 대칭 구조가 안 돼서 무조건 극성 분자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외에는 분자가 대칭이면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CO2를 예시로 놓고 질문을 할게요. 자, CO2는 결합의 부분 전하가 존재한다. OX.
결합의 부분 전하가 존재한다. OX. 오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얘 극성 공유 결합하니? 라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CO2는 분명 결합만 놓고 보면 극성 공유 결합이 맞아요. 탄소와 산소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들끼리 했잖아요. 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다른 뜻이라는 말이에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진짜 이 공유 결합 하나하나를 다 따지라는 얘기고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얘네들의 쌍극자 모멘트를 이렇게 더해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나오니 안 나오니, 그래서 분자 전체적으로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를 묻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물었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를 물었냐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구분하시라고요.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 이 분자가 극성 분자예요. 예를 들어 저기 갔으면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가 있는데 59페이지에 극성 분자의 특징 기억나죠? 정신 차려봐요. 극성 분자의 특징. 극성 분자는 분자가 중성이 아니죠. 중성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분자가 무엇을 띠고 있다? 전하. 근데 무슨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띠는 거죠. 양쪽에. 풀만을 다 갖고 있는 게 극성 분자잖아요. 그럼 내가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거나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거나 누구를 가까이 하든 극성은 다 끌려오죠. 왜? 풀만을 다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면 플러스 때문에 끌려오고 플러스를 가까이 하면 마이너스 때문에 끌려오고. 근데 무극성은 끌려와 안 끌려와? 안 끌려오는 거 알죠? 그 다음 전기장을 걸어주면 극성 분자는 어떻게 돼요? 전기장 내에서 일정하게 배열한다. 마이너스를 띠는 쪽은 플러스를 향하여, 플러스를 띠는 쪽은 마이너스를 향하여. 근데 무극성은 전기장 내에 풀어놔도 배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면 전하를 띠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기억나죠? 그 다음 극성은 극성끼리 잘 섞이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였던 거 기억해요? 극성 무극성은 잘 안 섞이잖아요. 자, 내가 이온 결합 물질을 어디다가 녹였어요. 이온 결합 물질 어디다 녹였어요. 극성에 녹아요? 무극성에 녹아요? 이온 결합 물질은 넓은 의미로 극성으로 봅니까? 무극성으로 봅니까? 극성으로 봐야죠. 이온 결합 물질 자체가 전하를 완벽하게 띠잖아요. 양, 이온, 이온,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일단 띠면 넓은 의미로 극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온 결합 물질 자체는 다 극성으로 봐요.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은 당연히 어디에 잘 녹아요? 극성 용매에 잘 녹아요. 무극성 용매에 잘 안 녹아요.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중에 어느 쪽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았죠?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극성 분자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았어요. 그 이유는? 서술하라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결합력이 더 세서. 자, 그 결합력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왜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결합력이 센가? 여러분, 이게 의외로 서술들을 잘 못하는데 극성 분자는 기본적으로 전하를 띠잖아요. 그죠? 중성이 아니잖아요. 전하를 띠잖아요. 그럼 분자 사이에 뭐가 생겨요?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무극성 분자야. 완벽한 중성. 그럼 정전기적 인력이 있어 없어? 없죠. 이런 식의 이제 이런 무극성 분자라면 완벽하게 중성이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없어요. 그럼 정전기적 인력이 있는 애와 없는 애 중 누가 분자 간의 인력이 세요? 있는 애가 분자 간의 인력이 세다고요. 즉 이걸 어떻게 서술해야 돼요? 극성 분자는 분자 간의 정전기적 인력이 있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무극성 분자보다 높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분자 간의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물론 분자 양이 비슷할 때 얘기해요. 하나는 극성 분자고 하나는 무극성 분자인데 극성 분자보다 무극성 분자가 분자량이 훨씬 커. 그러면 얘가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끓는 점, 녹는 점은 분자량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분자량을 비슷하게 맞춰줬을 때 비교하는 거예요.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극성이 무극성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왜? 분자 간의 정전기적 인력이 있어서 더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서술할 때 뭐라고 잘못 서술하냐면 극성 분자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얘 무극성 분자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없어서 결합력이 세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데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모멘트가 있다 없다는 결합력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자 전체의 전하를 띠냐 안 띠냐가 중요한 거야. 분자와 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이 원자들 사이에 결합의 극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녹는 점 끓는 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했습니까?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으실 거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 빈칸 어디다든 아니면은 뭐 제가 여기다 쓸게요. 빈칸 어디다 쓰시든 뭐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시든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써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 파트의 문제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 한 분자 내에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 수를 줘놓고 이제 이 분자들을 찾으라 그래요. 자, 분자들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 수가 1개 나오는 애, 2개 나오는 애, 3개 나오는 애, 4개 나오는 애, 6개 나오는 애. 여러분 이걸 싹 다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 시간에 이걸 찾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많이 배우는 분자들 중에 공유분의 비공유가 1이 나오는 분자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볼래요?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 개수가 1 나오는 분자. 제가 하나 예시로 들어드릴까요? H2. 얘 잘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구분형인데 공유가 둘에 비공유 둘. 그럼 딱 공유분의 비공유하면 1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분자 안에 공유전자쌍 분의 비공유전자쌍 개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H2O 말고 1 나오는 애 또 누구 있게요? 2개 더 있어요. 총 3개 있거든요. 이 값이 1이 나오는 분자가. 근데 3개가 다 잘 나와요, 문제. 또 1 나오는. 봐봐요. 이거 막상 찾으려니까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외워서 풀어야 돼요. 자, 하나 더. CO2가 있어요. CO2.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CO2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중. 그럼 봐요. 공유전자쌍 넷. 비공유전자쌍도 넷. 4개 하니까 공유분의 비공유하면 1이죠. 이게 외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 더 찾아볼래요? 이거 1 나오는 애가 하나 더 있어요. 진짜 그리고 자주 나오는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얘도 100% 출제됩니다. FCN이라고 있어요. FCN. 아 물론 제가 여기에 쓰는 플로리는 다 다른 17쪽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CL로 대신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근데 플로린 자리에 수소가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수소가 들어가 버리면 공유전자상수분의 비공유전자상수 비율이 바뀌어요.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을 해봐요. 이쪽에 플로린 하나. 얘는 질소 3개까지 공유결합 가능하고 그럼 총 공유전자쌍 4개. 비공유가 하나, 둘, 셋, 넷. 공유도 넷, 비공유도 넷. FCN도 이 값이 1이 나와요. 이 3개 분자가 농담이 아니라 다 잘 나와요. 이 공유분의 비공유가 1 나오는 분자 3개는 싹 다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 시간에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분 2가 나오는 분자 한번 찾아봅시다. 2가 나오는 분자 공유분의 비공유가 2. 총 5가지를 제가 적어드릴 건데 이 중에 3개가 시험에 단골로 나와요. 2가지는 잘 안 나오고요. 잘 안 나오는 애를 하나 적어드리자면 이제 O2 같은 애. 사실 이런 똑같은 애들끼리 결합한 애들이잖아요. O2, H2, N2 이런 애들은 잘 안 줘요. 그래서 얘가 산소 이중결합에 비공유가 하나 둘 이렇게 해서 4개거든요. 공유들 비공유 넷에서 2가 나오지만 이게 잘 나오는 분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얘 말고 이 값이 2가 나오는 애 한번 찾아봐요. 자 일단 얘도 제가 장담합니다. 100% 출제. COF2. 많이 보지 않았어요? COF2 분자 어떻게 생겼어요? 무슨 모양이죠 이거? COF2? 무슨 모양인지 몰라요? 그려줘야죠. 이 정도는 머릿속에. COF2 무슨 모양? 와 여러분 이 정도는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 플로린 2개에 산소 하나, 공유가 4세, 비공유가 8. 이거 정도는 나와야 돼요. 평면 삼각형. 사이각 약 120도. 얘가 공유분의 비공유가 2가 나와요. 장담컨대 100% 출제 이 분자. 그 다음 또 여러분 얘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NOF 혹은 ONF로 나오기도 해요.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NOF 혹은 ONF 이렇게 나오는데 이 NOF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중심에 누가 들어가요?
중심에 누구? 누구요? 여러분 공유결합 제일 많이 하는 애가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요? 질소죠, 질소. 질소 가운데 집어넣어요. 얘 3개까지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플루오린 어차피 하나밖에 못해요. 나머지 2개 산소랑 하면 되잖아요. 산소 2개까지 할 수 있으니까. 자, 비공유. 공유가 지금 3개죠? 비공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공유 셋에 비공유 여섯.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이 값이 2가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 분자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양. 우리 5가지 분자 구조 중에 골라봐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우와. 무조건 가운데 놈만 보는 거잖아요. 자, 일단 공유가 둘 있어요. 근데 직선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공유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어떤 모양이어야 돼요? 굽어야 되죠. 구분형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구분형은 물 같은 애잖아요. 비공유 둘, 공유 둘. 근데 얘는 비공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분형이긴 하지만 얘의 사이각은 H2O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비공유전자쌍수가 늘어나면 사이각이 작아지잖아요. 비공유가 2개 있을 때보다는 하나 있을 때 미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104.5도보다는 크지만 어쨌든 구분형이긴 하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얘가 잘 나와요. 이 ONF가. 그 다음 여러분 꼭 중심 원자가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단골로 나오는 N2F2가 있어요. N2F2. N2F2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질소가 2개, 얘가 3개까지 공유결합을 하는데 플루오린은 하나밖에 못해. 그럼 지들끼리 이중결합하면 되잖아요. 공유전자쌍이 총 4개, 비공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중. 공유 넷에 비공유 8. N2F2 100% 출제.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얘는 잘 나오진 않아요. 얘는 누구냐면 이제 C2F4거든요. C2F4가 왜 잘 안 나오냐면 한 분자당 원자수가 5개가 넘어가는 애는 사실 문제에 잘 주질 않아요. 쟤는 지금 6개가 되잖아요. C2F4가 모양으로 따지자면 플루오린이 이제 하나씩 공유결합이 가능해요. 이렇게. 가운데 이중결합 해놓으면 탄소 4개 만족되죠? 그럼 총 공유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다가 비공유가 플루오린 하나당 3개씩 총 12개. 그래서 6분의 12 해갖고 2가 나오는데 C2F4까지는 잘 안 나오고요. 이 중에 요 세 놈 100% 출제. 위에 요 세 놈 무조건 출제. 알겠습니까? 5개 중에 가운데 3개는 외워두셔야 돼요. 공유분의 비공유 2 나오는 애. 이해했어요? 자, 공유분의 비공유 3 나오는 애 하나 찾아봐. 3 나오는 애. 이거는 쉬운데. 3 나오는 애 여러분. 아니.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죠. CF4. 탄소 하나에 플루오린 4개. 탄소가 원자과 전자 4개니까 공유결합 4개를 하고 하나, 둘, 셋, 넷 플루오린 4개 붙으면 공유전자쌍 넷에 비공유가 총 12개 나오잖아요. 플루오린 하나당 3개씩.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2에서 3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CF4 말고요, 여러분. 사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애까지 포함하면 더 있어요. 옥텟 규칙 만족 안 하는 예외 기억나죠? BF2. 그 다음 BF3. 만약에 문제에서 모든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랬으면 CF4 하나 나오지만 옥텟 만족 안 하는 애를 포함하라 그러면 얘네들도 이 값이 3에 포함이 돼요. 이해됐어요? 이건 옥텟 만족 안 하는 애 포함. 근데 보통은 중심 원자에 보통 옥텟 만족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혹시라도 옥텟 만족을 한다는 말이 없으면 얘네들도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됐죠? 여러분,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 우리 아직 남았습니다. 4개짜리. 이거 딱 하나 있어요. 4개짜리가 하나. 뭐 있게요? 4개짜리. 아우, 생각 좀 해봐요. 이거 딱 하나 나와요. OF2, OF2. OF2를 생각해봐. 어떻게 생겼나? 산소에 플루오린이잖아요? 공유전자쌍이 2개 있어요. 비공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공유들의 비공유 8.
이게 4가 나온단 말이에요. 4 나오는 애 OF2 하나 있어요. 아니면 플로린 대신에 이제 다른 17쪽이 와서 붙을 수는 있어요. 뭐 OCl2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같은 17쪽이면 개수는 동일하니까. 자, 얘가 6개 나오는 애는 사실 잘 안 나와요. 제가 혹시나 해서 넣어드린 건데 이게 6개가 나오려면 17쪽끼리의 결합밖에는 안 돼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F2라든가 CL2라든가 아니면 FCL이 될 수도 있죠. 17쪽끼리의 거의 결합이니까. 어쨌든 공유 하나에 비공유가 6 나오는 이런 형태, 이런 애들이 6이 되는데 이게 잘 나오진 않아요. 이 중에 잘 나오는 애들을 특히 이제 구분해드리자면 요런 애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애들이 제일 자주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 값이 5분의 6이 나오는 애가 있어요. 공유분의 비공유가 5분의 6. 일단 그럼 공유전자쌍이 5개 되는 소리잖아요. 공유전자쌍이 5개가 나오려면 최소한 중심원자가 1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겠어요? 공유전자쌍이 5개가 나올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C2F2. 그래서 얘가 탄소가 3중하고 플로린이랑 하나씩 공유를 딱 하면 공유전자쌍이 5개가 나와요. 공유가 5에 비공유가 플로린에만 총 6 해갖고 이게 5분의 6이 나오는데 이렇게 5분의 6처럼 분수 나오는 애를 하나 껴가지고 공유분의 비공유 전자쌍 수를 상대값 정수비로 딱 해갖고 문제에 준단 말이에요. 이걸 어느 세월에 다 머릿속에서 찾냐고요. 외워져 있어야 분자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빨리.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5분의 6 나오는 애랑 3분의 10이 나오는 애가 있어요. 자, 공유분의 비공유 값이 3분의 10이 나오는 문자. 누굴까요? 우리 이제 안 나온 애 몇 개 안 돼요. 3분의 10. 하나도 안 나오냐? 하나도? NF3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풀. 공유가 3세, 비공유가 총 10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값이 3분의 10이 나오는 애가 하나가 더 있어요. NF3 말고. 누굴까요? 이 값이 3분의 10이 나오는 애가 하나 더 있어. O2F2까지. O2F2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공유가 3세, 비공유가 총 이렇게 10개가 나오는 O2F2. 이 2개가 다 잘 나와요. 그래서 얘네가 공유분의 비공유 이 비율로 나오기도 하고 그 외에 이거는 진짜 잘 나옵니다. 얘네들은. 그 외에 공유분의 비공유를 빼고도요. 여러분. C2F2, N2F2, O2F2 이 O2F3라고 썼어. O2F2 이 셋은요 세트야 세트. N2F2, C2F2, N2F2, O2F2는 공유분의 비공유 이거 말고도 얘네들 3개로만 조합해서 문제 100% 출제해요. 진짜 잘 나와요. C2F2, N2F2, O2F2 3개는 무조건 머릿속에 박아주세요. 중심원자가 하나가 아닌 애들 중에 얘네 셋은 무조건 나옵니다. 특히나 얘네 셋만 세트로 한 문제로 진짜 많이 주거든요.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얘네들을 분수 나오는 애들을 갖다가 정수비로 고쳐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공유분의 비공유를 알려드렸지만 간혹 뒤집어 나오기도 해요. 비공유전자쌍분의 공유전자쌍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역수가 돼서 나오겠구나 까지는 여러분이 고려를 하셔야 돼서 여기에 있는 분자들은 외우고 시험 보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시험 시간에 찾는 게 아니라 암기하셔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예전에 어느 학교에서 나온 거더라? 제가 혹시라도 이거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물분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얘 구분형이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물분자의 분자 구조와 물분자의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 배치 구조 2개를 한번 따져볼까요?
물분자의 분자 구조는 뭐예요? 분자 구조는 우리 배운 5개 중에 무조건 하나. 얘는 구분형이잖아요. 이건 구분형이 맞아요. 근데 물분자의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 배치는 무슨 모양이에요?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 배치는 어떤 모양이에요? 얘가 그림을 그려보자면 산소 주변에 전자쌍이 비공유술에 공유 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전자쌍이 총 4개 있는 형태잖아요. 그럼 쟤네가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면 어떤 형태로 배치돼야 돼요? 사면체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분자는 중심 산소 기준 비공유 둘의 공유 둘을 이렇게 가져서 사면체로 배치가 된 상태에서 그 중에 공유전자쌍 부분만 우리가 분자 구조로 인정을 해갖고 구분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자 구조로는 구분형이지만 사실 전자 배치로만 놓고 보면 사면체로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비공유전자쌍까지 포함해보면. 이런 식으로 중심원자 주변의 전자쌍 배치 구조와 분자 구조가 다른 애가 있고요. 저게 똑같은 애가 있어요. 이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분자 구조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랑 중심원자 주변 전자쌍 배치가 어떤 모양이냐랑 다른 질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중심원자 주변의 전자쌍 배치는 공유 비공유 다 통틀어 전자쌍이 어떤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냐를 보는 거고, 분자 구조는 그 중에 공유 전자쌍 부분만 떼어내서 그래서 분자 모양이 뭐냐를 보는 거라, 이게 물분자처럼 2개가 다른 애가 있고 2개가 똑같은 애도 있어요. 만약에 메테인 같으면 중심원자 주변의 전자쌍 배치 자체도 사면체고 당연히 공유 전자쌍만 4개니까 이것도 사면체고 실제 분자 구조도 사면체가 맞아요. 얘는 2개가 딱 맞는 애예요. 근데 물분자처럼 2개가 다른 애들도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떤 형태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전에 N2F2 있잖아요. 얘 분자 구조가 무슨 모양일 것 같아요? N2F2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면 뭐부터 해봐야 돼요? 루이스 구조부터 그려봐야 돼요, 여러분. 그럼 루이스 구조를 그려요. 窒소가 당연히 가운데 들어가고 플로린이 양쪽에 들어가고, 플로린은 하나씩 공유, 얘는 이중, 그 다음 비공유. 플로린 비공유는 뭐 의미 없으니 안 찍을게요. 가운데 놈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얘를 한번 보자고요. 얘가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인 형태? 하나, 둘, 셋. 그럼 전자쌍 배치로는 무슨 모양이어야 해요? 삼각형이죠. 평면 삼각형. 그래서 전자쌍 배치만 놓고 보면 얘가 질소가 가운데 있으면 평면 삼각형 구조로 이쪽에 비공유 하나, 여기에 공유가 하나씩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플로린, 이쪽에는 질소 이렇게 붙은 거고, 이쪽 질소도 마찬가지. 비공유 하나에 공유가 둘이므로 이쪽도 전자쌍 배치로만 치면 삼각형이 나와야 돼요. 평면 삼각형 2개를 이렇게 엇갈려서 붙여넣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분자 구조로는 무슨 구조? 우리가 비공유는 분자 구조에 낮춰주잖아요. 그럼 분자 구조는 여기만 보는 거거든요. 분자 구조로만 놓고 보면 구분형에 해당한다는 거죠. 사실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 배치로는 평면 삼각형 형태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비공유니까 분자 구조로만 놓고 보면 구분형의 분자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실 얘 사이각은 모양으로는 구분형이지만 평면 삼각형에서 하나 뺀 구분형이기 때문에 얘는 104.5도보다는 120에 가까워요. 실제로는. 모양은 구분형인데 물론 120보다 작아요. 왜냐면 3개가 다 공유전자쌍일 때가 딱 120이 나오는 거고, 얘는 하나가 비공유이기 때문에 믿음님이 좀 세갖고 120보다 작은데, 어쨌든 얘는 구분형 2개를 붙여놓은 형태이자 중심원자 주변의 전자쌍은 평면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자, 얘 입체 구조계요, 평면 구조계요? 평면 삼각형 2개 엇갈려서 붙여놓은 형태. 평면 구조죠.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상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이런 식으로 분자 구조와 전자쌍 배치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실제로 꼭 집어 물어본 학교가 있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숙제 좀 체크하고 갈게요. 자, 23페이지 71번 숙제인데 여러분 개수는 뭐 알아서 맞추실 수 있으니까 1, 2, 1, 1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개수 맞추시고 누구를 반응시켰어? 삼각 플라스크 전체 질량이 X였는데 얘 1g을 넣어 반응을 시킨 후 여러분 이 염산에 탄산칼슘 넣는 반응 있잖아요. 이거 뚜껑 열어놓고 실험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기체로 날아가는 거 알죠? 그래서 반응 전보다 반응 후에 질량 줄잖아요. 그럼 반응 전 총 질량이 요 염산 들어있는 플라스크 질량 X에다가 얘 얼마를 집어넣었어? 1g을 집어넣었으니 반응 전 총 질량이 1 플러스 X예요. 반응 후의 총 질량은 전체 W라 그랬으니까 이게 반응 후 총 질량인데 아마 줄었을 거예요. 날아간 이산화탄소 질량만큼 줄었겠죠? 그럼 날아간 이산화탄소 질량은 반응 전 총 질량에서 반응 후 질량을 빼야 날아간 CO2 질량이 나오죠. 맞습니까? 이게 이제 날아간 이산화탄소 질량이에요. 근데 구하는 게 뭐예요? 아, W를 X로 나타내라고요? 이게 날아간 CO2의 질량인데 그러면 얘 1g이 몇 몰이에요? 0.01몰. 아, 맞아요. 얘 화학식량 100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100분의 1몰이에요. 탄산칼슘이 100분의 1몰 반응을 한 거예요. 염산이 충분했다 그랬기 때문에 얘 100분의 1몰 반응을 다 한 겁니다. 그럼 얘가 100분의 1몰 반응했으면 얘는 몇 몰 나온 거예요? 100분의 1몰 나왔죠. 개수비가 1대 1이란 말이에요. 탄산칼슘이 100분의 1몰 반응에 참여했으면 이산화탄소도 100분의 1몰 나왔으니 요게 질량으로는 이만큼이고 얘가 몰수로는 100분의 1몰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 몰이 있고 질량이 있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화학식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 즉 100분의 1몰 분의 질량 1 플러스 X 마이너스 W, 이게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을 구하는 식이 되고, 이산화탄소 화학식량 문제에 이거 줬기 때문에 44인 걸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걸 W에 대해서 풀라는 얘기 같은데요. 그죠? 이걸 풀어서 W는으로 바꿔주면 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생성된 탄산칼슘의 몰수, 이산화탄소의 몰수 줬고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 줬으니 몰분의 질량은 화학식량이다 해서 식을 세운 후 W에 대해 풀면 이걸 X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오케이. 요거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죠. 자, 93번. 여러분 일단 그래프가 꺾였다 완결점. 그래프가 꺾였다 완결점. 여기 완결점이라는 게 반응물 넣어준 거랑 생성물 생성된 거랑 남는 거 하나도 없이 100% 반응했다. 여기가 완결점이에요. 그죠? 완벽한 완결점. 그래서 여기선 지금 반응물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B 얼마 넣어줬을 때 32W 넣어줬을 때 D가 33W 생기면서 완벽하게 반응이 끝난 거죠. 근데 A는 얼마 들어갔어요? 10W. 그럼 여러분 A 10W에 B가 얼마 들어갔다고요? 32W. 32W 딱 반응시켰더니 질량으로 D가 33W 생기고 반응이 100% 완결됐어요. 여러분 질량은 보존 아니에요? 반응 전 총질량이 그래서 총 얼마예요? 42W잖아요. 그럼 반응 후에 총질량도 42W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C는 몇 W 생겼다는 소리예요? 49W예요? 이렇게. 여기서 뭐가 나와? 반응 질량비. 됐습니까? 반응 질량비 10대 32대 9대 33. 이미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 몰비. 계수비잖아요. 1대 4대 C대 3. 근데 문제에서 힌트가 반응 후 실린더 속 전체 기체 분의 A의 남은 몰수가 가대 나가 9대 4래요. 그러면 여러분 나점을 먼저 볼까요? 나점을 보시면 B가 16W밖에 안 들어갔어요. 완결점의 절반 들어가죠. 절반. 그러면 A도
넣어준 양의 절반밖에 반응을 안 했을 거예요. 여기서 100%다 반응하는 거니까 여기선 반밖에 반응을 안 했다고요. B가 반 반응했으면 A도 반밖에 반응 안 한 거죠. 근데 A가 몇 그램 들어갔어요? 10Wg 들어있는 상황이므로 나점에서 A는 몇 W밖에 반응 안 했어요? 5W밖에 반응 안 했어요. 그럼 나점은 A가 지금 5W 반응하고 5W 남아있고요. 남은 게 5W, 반응도 5W. 맞습니까? 그리고 B는 다 썼으니까 없을 거예요. 32W, 아니 16W 다 썼으니까 없고 D는 얼마 생겼게요? CD는 얼마 생겼겠어요? C도 얘가 여기서 D가 33W 나왔으면 여기서 딱 절반 나오는 거잖아요. 2분의 33W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C도 요점에 절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2분의 9W. 안 그래요? 모든 게 다 반씩밖에 반응 안 한 거예요. 나점은. 요 다점이라 치면 완결점 다점에 비해 다 절반씩밖에 반응을 안 한 점이라고요. 이 상태죠. 그럼 여기는요. 가점은요. 가점은 완결점 기준 3분의 1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모든 게 다 다점에 비교했을 때 3분의 1씩밖에 반응 안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다점은 아니구나. 3분의 1이 아니구나. 8, 4, 30이요? 4분의 1밖에 반응 안 한 거예요. 그러면 A10W 중에 4분의 1밖에 반응을 안 했으니 남은 건 4분의 3이 남아있죠. 지금 요점. A 4분의 3이면 몇 W예요? 7.5? 이만큼 남아있는 거죠. 2.5밖에 반응 안 하고. 생성된 CD도 이거에 다 절반씩밖에 없는 거고. 이해돼요? 이때 남아있는 A의 전체분의 A의 몰수의 비가 9대 4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C는 이거의 또 절반이니까 4분의 9W 남아있고요. D도 이거의 절반이니까 4분의 33W 남아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이때 제가 A의 몰수부터 한번 따져보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개수비가 1대 4로 반응하는 관계예요. A하고 B가. 제일 숫자를 쉽게 따져보면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냥 1몰 반응했다고 쳐볼게요. A 1몰. 그러면 얘가 A 2몰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얘가 1몰 반응했으면 얘는 몇 몰 생성이에요? 개수에서. C몰 생성이에요. 그럼 얘가 C몰. 미안. 남은 게 1몰이구나. 쏘리. 반응한 게 1몰이어야 되는데. 그럼 남은 게 3몰. 반응한 게 1몰이라고 쳐볼게요. 반응한 게 1몰. 반응 1몰. A. 얼마 질량으로 2.5W 반응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남은 건 3몰이 되는 거죠. 7.5W 남았으니까. 그리고 얘가 1몰 반응했으니 C몰 생겼고 이게 몇 몰이에요? 3몰. 개수비로 쳤을 때. 이렇게 되는 관계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얘는 2몰 반응하고 2몰 남은 거죠. 지금 나점은 A 기준으로. 그럼 2몰 남았고 얘가 이거의 2배니까 2C몰 생성, 이게 6몰 생성인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가점의 전체 몰수 3 플러스 C 플러스 3 분의 A 몰수 3 한 거 돼. 나점의 전체 몰수 2 플러스 2C 플러스 6 분의 남은 A의 몰수 2몰 한 개 9대 4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C값이 나와요. 제가 그냥 가점에 반응한 A의 양을 1몰로 잡아버린 거예요. 가점에 반응한 A의 양. 가점에서 2.5W 반응했잖아요. 질량으로. 그걸 1몰로 잡아버리면 나머지 2.5W를 1몰로 잡았으니 나머지 A의 남은 몰수가 나오죠. 그리고 반응한 몰수도 나오고. 그럼 나머지는 개수가 있으니까 A 몇 몰 반응했을 때 얘네 몇 몰 생성이구나를 이용해서 남은 몰수를 다 숫자와 C로 표현해서 주어진 식 그대로 넣으면 C값이 나와요. 이해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했습니까? 자, 101번 하나 풀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뭐라 그랬죠? 질량으로 주어진 경우 몰수로 바꾸는 방법 기억나요? 가에 요 기체가 45W, 15W 질량으로 몇 대 몇으로 들어있어요? 지금 3대 1의 질량비로 들어있죠. 그러면 얘를 N몰, 얘를 3N몰로 잡으시라 그랬죠. 같은 기체니까 질량비가 몰비가 되잖아요. XAYB라는 분자가 여긴 N몰, 여긴 3N몰 들어있다고 잡아요. 그
다음 얘는 보세요. 질량비. 이게 지금 몇 대 몇으로 들었어요? 같은 X, A, Y, C가 질량비 몇 대 몇으로 들어있죠? 1대 4인가요? 맞아요. 그럼 얘를 M몰, 얘를 4M몰로 잡으시란 말이에요. 같은 애들끼리, 같은 종류의 분자끼리 같은 기호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세요. 질량을 몰수로 바꿀 때는 같은 종류의 분자끼리 같은 기호를 써서 질량비가 몰비다로 잡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는 거예요? 자, 부피비는 몰비. 가 좀 보세요. 가에 3N몰과 M몰. 총 기체가 이만큼 들었고요. 나에는 N몰과 4N몰. 총 기체가 이만큼 들었어요. 요 가와 나의 기체 부피비가 4대 5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총 기체 몰수의 합이 기체의 부피비가 되는 거죠. 여기서 MN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4N 플러스 4, 4, 16M은 5, 3, 15N 플러스 5M이 되면서 한쪽으로 몰아보면요. 11N은 22M이 되고요. 따라서 N 대 M은 2 대 1이 돼요. 그래서 N 값을 2, 이제 M을 1 그냥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게 N이 2죠? 이게 이제 2몰이 돼요. 이게 6몰이 되고요. 다 숫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1몰이 되고요. 이게 4몰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잠깐만. 내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뭘 계산 잘못했어요? 15n. 잠시.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까? 11n 이퀄 11m이네요. 계산을 잘못했네. 그러면 n 이퀄 m이네요. 둘 다 11로 잡아야 되네요. 11. 둘 다 11.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러면 얘가 1몰, 3몰, 1몰, 4몰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NM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부피비 4대 5 딱 맞아 떨어졌고요. 이제 뭐 해야 돼? 원자수.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Y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Y 원자수. 총 더하면 총 Y 원자수 나오고요. 그 다음 얘도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Y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Y 원자수. 해서 요 Y 원자수비가 몇 대 몇? 5대 9.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니까 요 식을 풀면 B와 C의 관계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B 대 C가 나오니까 B, C 확정. 그럼 나머지는 이제 전체 원자수를 이용해서 이거 B, C 얼마 나와요? 계산해 보시면 제가 또 해봐야 됩니까? 정말 3B 플러스 C 대 B 플러스 4C는 5대 9예요. 5대 9. 그러면 5B 플러스 54 20C는 39 27B 플러스 9C네요. 이항하면 22B는 11C. 이거 맞죠? 그러면 1대 2 BC가 1, 2 나오네요. 여기다 1, 2 집어넣으세요 이제. 그리고 나서 A만 미지수로 남았잖아요. 전체 원자수 이제 다시 넣으시면 돼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A 플러스 1.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A 플러스 2. 다 더한 게 총 원자수 9. 이렇게 똑같이 B를 세우시면 이 식에서 A 값 나와요. 다 나온 거죠.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처음에 얘네들의 질량을 뭘로 바꿔요? 같은 기호를 써서. 그래서 몰비가 부피비다를 이용해서 미지수 사이에 NM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실제 몰수로 바뀌고. 그럼 그 다음에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싹 더해서 5대 9 나온다? 이거 이용해갖고 BC 사이의 관계식해서 PC 나오고. 그럼 총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전체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싹 더해서 또 그 B가 9대 14 나온다. 거기서 A 나오고. 얘네 분자식 다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푸시는 거란 얘기죠. 오케이?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실제로요. 수능에 재작년인가? 나왔던 문제를
살짝 숫자만 바꾼 형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내신에도 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꼭 풀어보세요. 응? 요거는 풀어봐 주시면 좋겠고. 그 외에 다른 거 질문 없어요?